AK 라디오 역사와 전쟁,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중동전쟁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일단 우리가 보통 IS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단체들 이야기와 함께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지금 SNS를 통해서 뭐 세력을 넓히고 있고, 그리고 왜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좀 많이 빠져 있는가, 이 이야기와 함께 앞으로 이제 중동 지역은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는 전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도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선 이슬람 근본주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이슬람교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파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슬람교의 뭐 분파들 뭐 그 관련해서 들으신 거? 저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 수니파, 시아파. 네, 맞습니다. 그거 말고 없습니다. 차이를 혹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차이라고 해도 뭐 제가 아는 수준은 이제 수니파가 다수파고 시아파가 소수파다. 요 정도?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소수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슬람 신도 전체로 따지면은 수니파가 한 80%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시아파가 한 20% 정도라고 해서 소수파라고는 하는데, 문제는 이 소수파라는 이제 시아파를 믿는 분들이 3억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소수인데 3억 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수가 아니네요. 네, 비율은 적은데 이게 이슬람 신도가 전 세계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결코 우리가 소수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소수파 아니고 그냥 수니파보다 좀 적은 파. 네, 이제 대부분이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부분 뉴스에서 이제 근본주의 테러 단체들은 대부분 이란과 연결이 된 시아파 무장 조직이다, 이런 표현을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은 이제 시아파는 이란, 종주국이 이란이다. 그리고 수니파는 종주국이 사우디다. 이렇게 해서 시아파는 대부분 이란에 살고 수니파는 대부분 사우디에 살고 시아파는 대부분 이란에 산다.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죠. 좀 그 나라에도 조금씩 소수는 있겠죠. 상당히 많은 지역에 같이 섞여서 살고 있고, 실제로 종파 간의 분쟁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라크 같은 지역에는 사실 이 두 종파가 그렇게 큰 인구 차이 없이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경계 지역을 이제 이라크 지역을 경계로 해서 이제 수니파, 시아파가 많이 섞여 사는 지역들이 있고, 심지어 이제 사우디는 완전히 수니파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도 시아파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종파 간 갈등이 무슨 이제 서로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할 정도의 그것보다는 이 배후에 있는 중동의 패권을 놓고서 이제 사우디 왕조와 이제 혁명 이후에 이란 간의 이 갈등 문제, 이게 훨씬 더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니파랑 시아파의 약간 뭐 교리나 이런 게 좀 다른가요? 교리 부분에서 이제 좀 갈라진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딥한 종교적인 문제 이야기다 보니까 밖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서로 간의 갈등 문제가, 이 종파 간의 갈등 문제가 서로 완전히 불구대천으로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리고 수니파와 시아파 갈라진 거는 거의 13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전의 중세시대의 갈등 문제보다는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거의 말씀드렸듯이 이란과 사우디 간의 중동 지역 패권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를 놓고서 이제 경쟁, 그리고 배후에 이제 서로 지원을 하는 군벌 조직들이 있어요. 그들이 국지전을 계속해서 벌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저희가 뭐 이렇게 수니파, 시아파 그런 이들을 표방하는 어떤 단체들의 그런 갈등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제가 더 많이 듣는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아파가 약간 그런 무장단체로 많이 변질이 돼 있다라는 말 살짝 저 하신 것 같아요 오프닝 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무장단체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단체들 특히 뭐 이슬람 근본주의나 약간 극단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무장 테러 단체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이슬람 근본주의와 뭐 이런 극단주의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시아파가 좀 더 이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많은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뭐 이런 무장 테러 조직들이 사실 생겨나게 된 거는 중동 전쟁 이후부터 계속해서 생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시아파 관련한 무장 단체들이 많아진 거는 이제 이란 정부가 이들을 배후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란 쪽과 관련이 있는 조직들이 대부분 이제 시아파 조직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란의 경우에는 과거 사담 후세인 정권 때 1980년대 이라크와 거의 10년간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패권 분쟁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이때 이라크는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수니파 정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가 이걸 배후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미국과 동맹국이다 보니 이 구도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종파적인 문제 그리고 이란과의 패권 다툼 문제가 훨씬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란은 계속해서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사우디를 둘러싼 중동 지역 국가들의 자신들의 이제 세력을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사우디는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거를 막고 이제 이란의 시아파 조직들과 연결된 테러 조직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창과 방패 역할을 하면서 계속 권력 다툼이 생기는 와중에서 이런 조직들이 계속해서 자생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무장 테러 단체들이 확 늘어나게 된 시점이 바로 이제 이라크 전쟁 때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라크 전쟁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사담 후세인이 축출됐고 그 이후에 이라크 지역이 무조공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아파와 수니파 주민들이 공존하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그만큼 여러 종파들이 존재를 하고 또 다양한 종족들로 구성이 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수십 년 동안 군사력으로 지배를 하고 있던 독재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후세인 정권에 눌려서 움직이지 못했던 쉽사리 이제 군대를 동원하지 못했던 테러 조직들이 한꺼번에 봉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 와중에 201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제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이제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중동 전역의 독재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정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각 지역에 이 정권을 수호를 하고 있던 용병 부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용병 부대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일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월급을 주던 말하자면 고용주가 사라진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들이 지역 군벌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IS라는 조직이 등장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IS라는 조직은 이제 시리아 내전 당시에 시리아 시민군 편에 섰던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군의 지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얘네도. 그래서 이런 소규모 조직 수백 개가 난립을 하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시리아 정부군과 싸우기 위해서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고요. 이들 시민군 조직들은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500개가 넘는 조직들이 이제 조직이 돼서 시리아와 이라크 전역에서 활개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굉장히 심각한 난세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발전 상황은 제가 쭉 이렇게 들었는데 네. 그럼 정확하게 이슬람 근본주의가 뭐예요?
이슬람 근본주의는 표현 자체가 이제 근본주의라고 하니까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슬람의 이제 본래 교리 그리고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교리대로 행동을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팔레스타인도 세속주의 정권이 있고 이제 하마스와 같은 이제 또 다른 조금 극우랑 이제 근본주의 색채가 강한 정당이 있고 이렇듯이 이 이슬람 지역에도 여러 정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속주의 정파들은 이제 결국에는 민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적 색채를 좀 내려놓고 조금 더 이제 서구의 문물이나 아니면 제도를 받아들여서 이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더 앞장을 서자는 세속주의 정파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거기에 물들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서구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류 국가나 아니면은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 그들의 정신에 물들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전통을 더 지켜야 되고 이 교리에 더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종교에 이제 과도하게 집중을 하는 극단주의 집단들도 생겨나게 됐죠. 사실은 우리가 근본주의 정파라고 해서 모두 나쁜 정파들은 아니에요. 예, 이쪽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어디까지 이제 우리가 교리 생활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모든 사람들 여자들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야 되고 밖에 혼자 나가면 안 되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전 근대적인 생활 양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제 종교 문제만에서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 집단도 있는 한편 또 한쪽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시대 상황에 맞춰서 가되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리 부분을 완전히 버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온건파도 있는 것이죠. 상당히 많이 분화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까 막 교리를 좀 엄격하게 따르는 게 네. 근본주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들어서 제가 그 교리를 좀 봤어요. 근데 말씀 주셨듯이 여자는 뭐 얼굴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고 다녀야 된다도 있고 뭐 종교를 버리면 사형이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서구 매체를 보면 사형이다. 뭐만 하면 다 사형이래요. 근데 이런 거는 교리에 사실 있는 건 아니죠? 네, 원래는 이제 이슬람 교리에 있는 내용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들이에요. 경전에 뭐 여성은 이래야 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규정했을 리도 없죠 사실은. 다른 좋은 내용들을 담기에도 바쁜데.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전 근대적인 이제 관습이나 관행으로 남아 있던 것이 이제 말하자면 굳어져서 마치 이제 종교적인 권위를 갖게 되면서 이제 이 지역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경우인데 사실은 이제 이슬람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쨌든 시대상을 반영해서 아무리 뭐 전통을 중시하는 종교라고 할지라도 좀 변해 가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역행하는 교리를 주장하는 단체인데 네. 이런 근본주의나 극단주의 단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좀 매료가 돼가지고 이거를 믿고 따르는 그 젊은 세대들이 되게 많다. 가입자 네. 수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봤어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는 이제 어떤 오픈된 매체나 이런 것들을 엄격히 제한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젊은 세대를 포섭하는 건 또 SNS를 이용한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젊은 세대들이 왜 이런 이슬람 근본주의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이들의 대체 뭐 이렇게 매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뭐가 이들을 이렇게 매료시키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네, 이 문제가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시리아 내전 이후에 IS가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 상당히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 서구 지역이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에서 SNS를 통해서 회원을 상당히 많이 모집을 한 적이 있고 그게 지금까지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왜 정말로 이런 극단주의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전 근대적인 관습들을 강요를 하는 사회에 대해서 이들이 여기에 빠지게 됐느냐
이건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그들이 이제 살고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에 빠진 친구들이 이제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 지역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부모가 먼저 서구 지역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면은 본인들은 이제 그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 이슬람 근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가지고 이민을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가정입니다. 네. 근데 그런 가정에서 본인은 이제 학교나 아니면 사회에 나갔을 때는 결국에 이슬람 신도 취급을 받아요. 네. 가정에서는 이슬람 그거를 완전히 부정을 당했는데 밖에서는 역으로 저 사람은 이슬람 신자다. 어디에 약간 속하지 못하는. 그렇죠. 네. 완전 중동 사람이다. 이슬람 신자다. 차별을 당하는 거죠. 네. 물론 이제 대놓고 차별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취직이나 아니면 이제 좋은 직장을 구하는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갖고, 그리고 그 사회에 이제 동화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불만이나 아니면 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곳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SNS에서 이 IS나 이쪽이 주장을 하는 게 결국에 이슬람 주민들이, 중동 지역 주민들이 오늘날 이런 고통을 받고 너희들이 이제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동화되지 못하고 힘겹게 사는 이유는 이제 모두 서구의 탓이다. 라든가 아니면 이거를 뭐 미국의 탓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과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선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또 해당 국가들에 굉장히 많은 세포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파견된 학생이나 아니면 유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포섭하는 역할도 상당히 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세력이 확장이 되고 이 친구들로 하여금 이 극단주의 조직에 가입을 하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크지 않은 문제로 치부를 해왔었는데, 이제 뭐 북구권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에서 상당히 많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IS에 가서 가담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거기서 또 아이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저 사람들은 변절자다 이렇게 선을 긋고 저 사람들은 국적을 아예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인종적인 차별이나 문화적인 차별 문제에서 이제 비롯된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선진국 사회에서도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고향이 싫어서 나온 건데, 그렇죠. 나왔는데 거기서도 날 받아주지 않고 고립되고 차별받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는, 약간 아기를 품고 이 세상을 버리고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만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또 제가 그러니까 이들의 그러면 마음은 알겠어요. 이들은 원래 이슬람 사람이었고 이슬람이 싫어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려고 나왔는데 거기서 부정당해서 다시 이슬람 갔다는 알겠는데, 한국이나 뭐 이런 동양권에도 이런 이슬람 무장단체에 가입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네, 왜 그런 있었다고 거예요? 뉴스가 나왔었죠. 네. 실제로 있나요? 아예 그쪽 뭐 중동 지역 출신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민자 가정에서 나간 사람들 외에도 진짜 순수하게 이슬람과 동떨어져 있는데도 가입을 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불만이 좀 많았던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IS가 주장을 한 게 결국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석유 자원을 뺏고, 그러고 나서 모두 부를 누리고
이제 제멋대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 대한 동경을 아니면 그런 거를 꿈꿨던 사람들이 또 거기에 빠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IS가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죠. 핑크빛이 아니죠. 그렇죠. 실상은 전혀. 어때요? 실상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IS는 사실은 이 조직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조직은 이슬람교 조직으로 보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종교적인 기존의 뭐 수니파 시아파를 불문을 하고 이슬람교의 종교적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고요. 정말 역설적으로 심지어는 이제 성전인 코란을 훼손을 하는 행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이슬람 내에서도 적이 된 거예요. 이 조직은. 그래서 그 단순히 미국과 서방 그리고 관련된 국가들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슬람 국가들이 공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제 국제연합군이 창설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오지 않은 것이죠. 그럼 저희가 이슬람 뭐 근본주의 단체, 뭐 이슬람 테러 단체라고 부르지만 이슬람이란 단어 사실 빼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이렇게 그 무장 테러 단체를 떠올렸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IS를 많이 떠올리고 지금도 IS를 예시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IS 말고도 그럼 뭐 이슬람을 표방하는 그런 무장 테러 단체들이 많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장 테러 조직은 상당히 숫자가 많은 편이에요. 저희가 알 만한 것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알만한 건 아까 말씀드린 뭐 탈레반이라든가 탈레반. 아니면 아까 이제 주로 주제가 됐었던 이제 하마스라든가 지난 시간에 주제가 됐었던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조직들이 뭐 지금 이라크나 시리아나 이제 좀 혼란스러운 지역들에 많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조직 중에 또 하나 이제 알카에다 같은 곳을 들 수 있겠네요. 알카에다. 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무장 테러 단체들 뭐 2부에서 얘기 나눈 하마스도 그렇고 좀 전에 말한 IS도 그렇고 이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 사실 최대 피해자는 민간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민간인 사상자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이 표현을 써도 되지 뭐 진짜 미개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21세기에도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가?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근본주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네.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본 상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왜 이런 민간인 학살을 서슴없이 자행을 하는가? 이게 좀 의문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아무래도 이 지역 전쟁의 특성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순한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내부에 뭐 정치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자원 배분의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각 종족들 간의 갈등 상황까지 다 한꺼번에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이 사람은 100% 민간인이다.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다. 이렇게 무자르듯이 확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인이지만 이 사람이 언제 어느 조직에 가담을 해서 누구의 적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잠재적 테러 그렇습니다. 단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끼리 싸울 때도 그 점을 매우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치 않더라도 어느 한 조직에 가담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모든 치안을 유지를 해주던 국가 정부가 부재 중인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뭐 경찰이나 군대가 아예 없어진 조직들도 많아요. 그런 지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순수하게 어느 한편에 서지 않고 과연 지금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군벌과 척을 진 상황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군벌들이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주인이 매번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민간인을 그대로 냅두고 갔을 때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이 이 민간인을 군인으로 또 탈바꿈을 시킬 수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도 마찬가지고
민간인들도 마찬가지고 학살이 계속해서 자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상당히 큰 비극입니다. 이것도 제가 그 이슬람 문화권에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그 민간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렇죠. 뭔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이슬람에서 태어났다면 그냥 내 국가, 내 지역, 내 종파 이런 거 때문에 민간인이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 필요할 경우엔 다 응. 모두가 전투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 전투원이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되게 끔찍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늘 들은 얘기도 그렇고 1부, 2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중동 지역의 어떤 국가 간의 그런 패권 다툼이라든지 그런 무장 단체들의 어떤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산재가 돼 있고 엄청 이렇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 중동에 쌓인 문제와 이런 전쟁은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약간 이런 또 궁금증도 생겨요. 네. 해결 방법은 도대체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이 쌓여있는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혹시 기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결 방안을 놓고는 이제 많은 해결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거를 현실적으로 실현을 하고자 하는 이제 지도자들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이제 무함머드 빈살만 왕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빈살만. 해결책은 그럼 빈살만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사람이 지금 꿈꾸고 있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네옴시티 프로젝트라든지 뭐 전체적 그림은 이제 비전 2030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옴시티가 지어지는 지역을 보시면은 그 지역이 이제 홍해 앞바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랑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엄청난 대도시를 짓는다는 거거든요. 가자 지구랑 가까워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런 상당히 외딴 지역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근데 왜 그 지역에 그렇게 큰 아주 거대한 대도시를 짓느냐면은 물론 이제 수에즈 운하와 가깝고 홍해 물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지정학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대도시를 건설을 하고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돼가지고 그 지역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테러 조직에 가담을 하지 않고 네옴시티로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이란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빈살만의 그런 정책이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나 무장 테러 단체들의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개발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러나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사람들이 테러에 빠지고 이 조직에 가담을 하고 총을 들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이 가난하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산업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 산업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석유를 이제 판매를 하는 천연자원을 판매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만 매여서 살다 보니 그 천연자원을 둘러싼 분쟁만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대규모 도시를 짓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기 재산들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지킬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총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전쟁을 하지 않고 자신의 네. 생활을 더 재산을 불리는데 더 집중을 할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중동 지역에서 불고 있는 지금 개발붐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죠. 사실은 빈살만뿐만 아니라 각국 지도자들이 여러 신도시들을 짓거나 대형 프로젝트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들이 원하는 거는 근본주의 테러 집단이나 아니면 이런 결국 군사적인 행동들을 멈추게 하는 건 지역의 생활 수준과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저도
그 빈살만 관련 기사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네. 그의 어젠다가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천착하는 그 오일머니에 집중하는 그런 걸 좀 해소하겠다. 저는 사실 요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빈살만의 여러 정책의 방향성이 이렇게 뿌리 깊은 무장 테러 단체들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전쟁 상황을 막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빈살만의 큰 그림이 잘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모두들 그거를 많이 바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지금 사업 규모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순히 중동 지역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이제 서구권의 여러 나라들도 여기에 이제 투자를 원하고 투자를 하려는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동 전쟁 3부작 시리즈라고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중동 전쟁이라든지 여러 이슬람 단체에 대한 실상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접할 때가 그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뭐 개념이라거나 좀 명심해서 이런 뉴스를 볼 때 좀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지 말고 좀 마음에 새기고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다른 부분보다 이제 물론 그 지역 주민들도 우려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나 아니면 그 지역 문화가 폭력적이라는 그런 각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해요. 사실은 네. 이제 어떤 종교든 모두 평화를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슬람교라는 종교 자체가 뭐 특이한 종교가 아니고 그리고 원래부터 이런 폭력성을 내재를 하고 있는 종교도 아니고 결국에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상황들만을 보고 이슬람 근본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들은 무조건 파괴와 학살만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각인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서 또 한 번 차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여러 프로젝트에 또 국제적으로 나아가야 할 일도 협력할 일도 상당히 많아질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그런 색안경을 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뭔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그들을 차별하고 이게 좀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적은 없지만 저도 모르게 내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색안경을 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을까. 조금 무섭다 이런 생각을 가끔은 했거든요. 근데 기자님께서 지금 해주신 말씀 그리고 쭉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를 봤을 때 그냥 그들도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종교가 우리랑 다를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한 AK라디오 역사와 전쟁, 중동전쟁 3부작 시리즈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오픈 기념, 이 라디오 오픈 기념으로 이제 3부작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별 말씀. 소감이 어떠세요? 3부작 시리즈 끝낸 소감. 충분한 이야기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제 처음 중동 지역의 이제 문제에 대해서 접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지난 방송 놓치신 분들은 저희 AK 라디오 앱을 통해서 저는 다음 시간에도 이현우 기자님과 함께 새로운 전쟁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송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